2년 입 안 틀어막아. 비명소리가 위병소까지 들리잖아. 어차피 여기는 내 구역이고 아무도 너를 도와주러 오지 못해. 그러니까 조용히 수발이나 들라고. 어두컴컴한 부대 사령부 별관 뒷방. 서슬 퍼런 계급장을 단 대대장 박중령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앞에는 면회를 왔다가 날벼락을 맞은 지은 씨가 겁에 질린 채 구석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원피스는 이미 거친 손길에 여기저기 엉망이 되어 있었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에는 굵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단순한 공포 이상의 무언가가 서늘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당신,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압니까? 제 오빠들이 누군지 알면 당신들 정말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지은 씨의 절규 섞인 경고에도 박중령은 오히려 즐겁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중대장 김대위와 소대장 최소위 역시 시시덕거리며 그녀를 포위하듯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공간, 그 중에서도 지휘관의 권력이 절대적인 이 방에서 그녀는 도망칠 곳 없는 가냘픈 먹잇감처럼 보였습니다. 오빠, 군대 온 내 동생 말하는 거냐? 그놈은 지금 내가 영창에 쳐넣어놨어. 하극상으로 말이지. 내가 오늘 밤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내 동생은 무사히 전역할 것이고 아니면 평생 빨간 줄 긋게 될 거다. 선택은 내가 해라. 여기는 내 세상이고 내 법이 통하는 곳이니까. 박중령의 투박한 손이 지은 씨의 가녀린 어깨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지은 씨는 온 힘을 다해 저항하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남성 셋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중령은 짐승 같은 숨결을 내뱉으며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 씨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손목에 차여있던 스마트워치의 비상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부대 전체가 떠나가라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오빠, 살려줘. 오빠. 지은 씨의 처절한 비명이 사령부 별관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은 오히려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소파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비명을 질러봐야 소용없어. 오늘 사단 전체 장갑차 훈련 날인 거 몰라. 저 궤도 소리에 내 비명 따위는 묻혀버릴 테니까. 박중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별관 밖 연병장 너머에서 묵직한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울리는 육중한 진동과 함께 수십 대의 장갑차가 내뿜는 궤도 소리가 부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쿠르르릉 하는 거대한 소음은 지은 씨가 갇힌 방 안까지 고스란히 전해졌고 박중령은 그 소리를 배경 삼아 더욱 대담하게 지은 씨의 옷자락을 잡아챘습니다. 들리지? 이 소리가 내 장례곡이 될 거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 박중령의 손이 지은 씨의 원피스 단추를 뜯어내려던 바로 그 순간 부대에서 10km 떨어진 한 식당 안. 휴가를 마쳐 나와 조용히 식사를 하던 3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첫째 태준, 둘째 태성, 셋째 태진.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요원으로 불리는 삼형제의 손목에서 피처럼 붉은 SOS 신호가 무섭게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준의 눈동자가 지은 씨의 위치가 찍힌 지도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에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사냥감의 목숨을 노리는 포식자의 살기가 서렸습니다. 지은이다. 태준의 짧고 굵은 목소리에 동생들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손목에서 울리는 진동은 지은 씨의 심장 박동처럼 절박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이미 전장을 향해 돌진하는 전차와 같았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검은색 SUV에 올라타는 삼형제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동생의 비명을 멈추게 할 자들의 파멸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권력의 눈먼 양아치 간부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여인을 건드렸을 때 어떤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피해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 정의감을 깨우신다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박중령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지은 씨의 살결을 파고들려 하고 장갑차의 궤도 소리가 모든 진실을 덮으려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과연 지은 씨는 오빠들이 도착할 때까지 이 지옥 같은 방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지옥 같던 비명 소리가 들리기 불과 몇 시간 전, JXX 보병 사단의 위병소 앞은 눈부시게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입대 후 첫 면회를 앞둔 민수 이병은 일주일 전부터 관물대를 닫고 전투복줄을 세우며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특전사 오빠 셋과 누나, 지은 씨의 보살핌 속에 자란 민수에게 지은 씨는 누나이자 동시에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민수야. 위병소 정문을 통과해 들어온 흰색 승용차에서 지은 씨가 내리는 순간 연병장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햇살을 받아 더욱 투명해 보이는 피부까지. 지은 씨의 미모는 거친 군인들만 가득한 이곳에서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빛이 났습니다. 위병소를 지키던 헌병들조차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잡았고 면회를 기다리던 장병들의 시선도 일제히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민수는 쑥스러우면서도 벅차오르는 마음을 누르며 누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면회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형들이 훈련 때문에 오지 못해 미안해한다는 소식과 함께 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정성 가득한 음식들을 꺼내놓았습니다. 민수야, 군 생활 힘들진 않아. 얼굴이 많이 상했네. 선임들이 괴롭히지는 않고. 누나의 따뜻한 눈빛에 민수는 그동안의 고생이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야, 누나. 나 잘 지내. 형들이 가르쳐준 게 있는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민수는 의젓하게 웃어 보였고 지은 씨는 그런 동생이 대견한 듯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훈훈한 풍경을 깨뜨리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면회실 입구에서 들려오는 거친 구두 소리와 함께 낮게 깔린 불쾌한 목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야, 우리 부대에 이런 보물이 숨어 있었나? 신병, 면회객이 아주 수준급이구먼. 연예인이라도 온 줄 알았어.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이 부대의 실세이자 양아치 장교로 악명이 높은 박중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늘 그의 비위를 맞추며 온갖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김대위와 최 소위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의 시선은 민수가 아닌 지은 씨의 얼굴과 몸매를 노골적으로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굶주린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박중령은 평소에도 병사들의 면회객 중 미모가 뛰어난 여성을 보면 권력을 이용해 접근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집안 배경이 워낙 든든하다 보니 사단장조차 그의 행실에 눈을 감아준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런 박중령의 레이더망에 지은 씨가 완벽하게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저 대대장님, 제 누나입니다. 민수 이병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대며 급히 경례를 붙였지만 박중령은 민수를 안중에도 없다는 듯 밀쳐내며 지은 씨의 앞자리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지은 씨에게 명함을 내밀며 능글맞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부대 대대장 박중령이라고 하오. 우리 신병이 군 생활 잘하게 도와주려면 나랑 좀 친해져야 할 텐데 면회실은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지 않나? 마침 내 집무실 옆에 아주 조용하고 경치 좋은 휴게실이 있는데 그리로 가서 차라도 한잔하며 이야기 좀 나누지. 이건 지휘관의 특별 배려니까 사양하지 말라고. 지은 씨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박중령의 태도는 더욱 강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김대위에게 눈짓을 보냈고 김대위는 민수 이병의 팔을 잡아 끌며 억지로 밖으로 내보내려 했습니다. 신병, 대대장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는 행정실 가서 서류 정리나 좀 도와라. 누나는 우리가 잘 모실 테니 걱정 말고. 어서 움직여. 민수는 필사적으로 누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대장 최소위가 민수의 귓가에 대고 낮게 응조렸습니다. 너 여기서 토달면 오늘부로 군 생활 종치는 거야. 누나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있어. 알았어? 결국 민수는 억지로 면회실 밖으로 끌려나갔고
지은 씨는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새 남군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웠던 면회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비릿한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 씨는 가방 속에서 형들이 꼭 챙기라고 했던 특수 위치 추적 장치를 조심스럽게 움켜쥐었습니다. 겉으로는 가녀린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폭풍 전야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중령 일당은 지은 씨의 배경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눈앞의 미모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부대 전체에 기분 나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곧 벌어질 잔혹한 운명의 시간을 예고하듯 말입니다. 평화로웠던 면회실의 공기는 박중령의 서늘한 명령 한마디에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수 이병은 누나의 손을 놓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김대위와 최소위의 억센 손길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성인 남성 2명의 힘에 밀려 민수는 바닥으로 내팽개쳐졌고 지은 씨는 비명을 지르며 민수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박중령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이거 놓으세요. 민수야. 지은 씨의 외침은 면회실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과 장병들은 박중령의 살기등등한 기세에 눌려 숨을 죽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부대에서 박중령은 왕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고 그의 눈밖에 난다는 것은 군 생활이 끝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박중령은 바닥에 쓰러진 민수를 향해 군화 끝을 까딱거리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어이 신병, 너 지금 지휘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냐? 내 누나가 우리 부대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겠다는데 내가 왜 난리야? 김대위, 이 자식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당장 영창에 쳐넣어. 지휘관 모독의 하극상까지 추가해서 아주 본때를 보여줘라. 민수는 억울함과 분노에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대대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제 누나한테 손 떼지 마십시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김대위의 거친 발길질이었습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수의 신음이 터져나왔고 헌병들이 달려와 민수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민수는 개처럼 질질 끌려 면회실 밖으로 나갔고 지은 씨는 그 광경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지은 씨의 절규를 뒤로 한 채 박중령은 그녀의 팔목을 억세게 낚아챘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은 가냘픈 여자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박중령은 지은 씨를 짐짝처럼 끌고 면회실 뒤편에 대기 중이던 검은색 관용차로 향했습니다. 자,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야지. 우리 부대에서 가장 경치 좋고 아늑한 별관 뒷방이 지은 씨를 기다리고 있거든. 거기서 나랑 깊은 대화를 나누면 내 동생 영창 가는 건 없던 일로 해줄 수도 있어. 어때? 매력적인 제안이지. 박중령은 지은 씨를 뒷좌석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은 씨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차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인적이 드문 사령부 별관 건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위병소의 모습을 보며 지은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부대 한 구석에 위치한 차가운 영창 독방에 던져졌습니다. 쇳소리를 내며 닫히는 철창문 소리는 민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창살을 붙잡고 피가 날 정도로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누나, 누나,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헌병들은 무심한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신병. 너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난 거야. 대대장님이 찍으면 아무도 못 도와줘. 내 누나 걱정할 시간에 내 앞날이나 걱정해. 헌병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민수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무능해서 누나를 저 악마 같은 자들에게 넘겨줬다는 사실이 민수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민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그 시각 지은 씨는 사령부 별관 뒷방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먼지가 가득한 그 방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감옥과 같았습니다.
박중령은 제복 상의를 벗어던지며 지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지은 씨, 이제 좀 편하게 있지 그래. 군대라는 곳이 말이야, 생각보다 아주 은밀하고 재미있는 곳이거든. 박중령의 손이 지은 씨의 원피스 끈을 향해 뻗어오는 순간 지은 씨는 가방 속에 숨겨둔 위치 추적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긴박한 전운이 별관 뒷방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를 가둔 철문 너머로는 박중령의 수하들이 복도를 지키며 비열한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병사를 영창에 가두고 그의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은 박중령. 그는 자신이 판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 모른 채 마지막 탐욕의 손길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처절한 눈물과 지은 씨의 날 선 긴장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부대 밖에서는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파괴적인 분노를 품은 삼형제의 차량이 위병소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별관 뒷방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걸리는 쇳소리는 지은 씨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사방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그곳은 창문조차 높이 달려 있어 외부의 빛이 거의 들지 않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박중령은 여유로운 몸짓으로 책상 위에 놓인 양주병을 땄습니다. 잔에 술이 채워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 씨,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가 무슨 괴물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우린 그저 이 부대를 지탱하는 기둥일 뿐이야. 자, 술이나 한잔하지. 이 술이 말이야, 저기 사단장님이 아끼시던 건데 특별히 꺼내온 거야. 이거 한 잔 마시면 기분도 좀 풀리고 말이야. 세상이 달리 보일 거다. 박중령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 씨의 턱끝을 강제로 들어올리려 했습니다. 지은 씨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그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대위와 최소위는 지은 씨의 양옆에 바짝 붙어 앉아 그녀의 어깨와 팔을 억세게 눌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장단질이야? 대대장님이 주시는 술이면 영광인 줄 알고 받아먹어야지.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김대위의 거친 목소리가 지은 씨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지은 씨는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 속에서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은 오히려 그런 지은 씨의 반응이 즐겁다는 듯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그들이 면회객이나 여군들을 협박할 때 사용했던 조작된 진술서와 불법 촬영물 리스트가 가득했습니다. 지은 씨,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너처럼 처음엔 꼿꼿했어.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알아? 다들 내 발밑에서 기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지. 내 동생 민수 이병. 그놈 인생은 이제 내 손가락 하나에 달렸어. 내가 오늘 이 서류에 사인 한 번만 하면 내 동생은 성범죄자의 하극상까지 겹쳐서 군 교도소에서 청춘을 다 보내게 될 거야. 내가 오늘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해주느냐에 따라 민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뜻이지. 박중령은 술잔을 들이키며 자신들이 저질렀던 추악한 범죄 공모 내용을 마치 훈장처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병사들에게 덮어씌운 일 사단장에게 줄을 대기 위해 부하 여군들을 상납했던 일, 그리고 면회객들을 납치해 입을 막았던 수많은 악행이 그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최소위는 한술 더 떠 비열한 웃음을 보탰습니다. 대대장님, 이번에는 저번보다 더 대박인 것 같습니다. 이 여자 오빠들이 특전사라고 하던데 그놈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릴까요? 아마 부대 정문에서 헌병들한테 처맞고 쫓겨나는 게 고작이겠지만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은 씨가 특전사 무술교관 출신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녀를 그저 겁에 질린 민간인 여자로 취급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자랑하듯 떠벌렸습니다. 지은 씨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필사적으로 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들이 스스로 뱉어내는 이 모든 말이 결국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지은 씨는 가방 속에 숨겨둔 위치 추적기와 녹음 기능이 활성화된 스마트 기기를 움켜쥐었습니다. 박중령의 목소리, 김대위의 조롱, 최소위의 비웃음까지 모든 추악한 진실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야.
술을 마시고 좋게 좋게 갈래? 아니면 내 동생이 감옥에서 썩는 꼴을 볼래? 내 인내심도 이제 한계거든. 박중령이 짐승 같은 눈빛으로 지은 씨의 원피스 옷자락을 잡아챘습니다. 지은 씨는 차가운 별관 방 안에서 홀로 이 거대한 악과 마주하며 멀리서 달려오고 있을 오빠들의 이름을 속으로 외쳤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폭발하기 직전의 화약고처럼 위험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지은 씨의 인내심 역시 마지막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별관 뒷방의 공기는 이제 비릿한 탐욕과 공포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박중령은 지은 씨의 침묵을 굴복으로 오해했는지 더욱 대담하게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그는 마시고 있던 양주를 지은 씨의 하얀 원피스 위로 슬며시 부었습니다. 차가운 술이 살결에 닿자 지은 씨가 몸을 떨었고 그 모습에 박중령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옷이 다 젖었네. 축축해서 어떻게 입고 있나? 내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혀 줄 테니 걱정 말라고. 김대위, 최소위, 얘 좀 안 움직이게 꽉 붙잡아. 박중령의 명령에 두 간부는 지은 씨의 양팔을 비틀어 소파에 고정시켰습니다. 지은 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발버둥 쳤지만 박중령은 무거운 손바닥으로 지은 씨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찰나의 순간 고개가 돌아가며 지은 씨의 입술이 터졌고 비릿한 피 냄새가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내가 좋게 말할 때 고분고분하게 굴라고 했지. 내 동생 목숨줄이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걸 잊었어. 박중령은 짐승처럼 씩씩거리며 지은 씨의 옷자락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지은 씨는 눈앞이 번쩍이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묶인 팔 사이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의 측면 버튼을 3번 연속으로 눌렀습니다. 그것은 특전사 형제들과 약속한 데드라인 신호였습니다. 그 시각 부대에서 약 15km 떨어진 시내의 한 식당. 모처럼 휴가를 마쳐 나와 막 소주병을 따려던 첫째 태준, 둘째 태성, 셋째 태진의 손목에서 동시에 비명 같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자신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붉은색 LED가 미친 듯이 전멸하며 지은 씨의 위치와 함께 심박수 급상승, 긴급 상황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호탕하게 웃던 삼형제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서늘한 살기가 들어찼습니다. 태준이 소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이다. 지금 당장 움직여. 태준의 짧고 굵은 한마디에 태성과 태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태준은 10,000원짜리 몇 장을 던지듯 내려놓고 주차장으로 질주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검은색 SUV의 문이 부서질 듯 열렸고 엔진은 마치 굶주린 맹수의 포효처럼 으르렁거리며 깨어났습니다. 태성아, 장비 확인해. 태진아, 부대 평면도 띄워. 태준은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툭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휴가 중이라 무장을 해제한 상태였지만 차 트렁크 아래 비밀 수납함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전술 나이프와 개인 장비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지은 씨는 단순한 여동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떤 새끼인지 몰라도 내 손에 걸리면 오늘 제삿날이다. 셋째 태진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은 씨의 위치는 사령부 별관 뒷방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밟았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도로를 가득 채웠고 SUV는 도심의 차들 사이를 칼치기하며 부대를 향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다시 별관 뒷방. 지은 씨는 옷이 찢겨나가는 수모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박중령을 노려보았습니다. 비상신호는 이미 전송되었습니다. 이제 오빠들이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 지은 씨는 그 10분을 버텨내기 위해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박중령의 뺨에 침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곱게 못 죽을 거야. 우리 오빠들이 오고 있거든. 지은 씨의 도발에 이성을 잃은 박중령은 다시 한번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악마들의 광기와 삼형제의 분노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
부대의 위병소 멀리서부터 지옥의 사신이 몰고 오는 듯한 거대한 엔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비명을 들은 3마리의 맹수가 드디어 사냥터에 도착한 것입니다. 검은색 SUV가 비명 섞인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JXX 보병사단 정문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살기 어린 눈빛을 한 3명의 사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위병소를 지키던 헌병들은 영문도 모른 채 차단기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정지, 정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차를 세웁니까? 즉시 차 빼십시오. 헌병 상병이 총을 비껴든 채 소리쳤지만 첫째 태준의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시선은 오직 동생의 비상신호가 가리키는 사령부 별관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차갑게 한 걸음을 내딛자 당황한 헌병들이 총구를 낮추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간인 통제 구역입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강제 조치하겠습니다. 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위병소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막내 동생이 이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 비켜라. 3번 말하지 않는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헌병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근무 수칙에 따라 헌병 2명이 태준의 앞을 가로막으며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의 몸이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찰나의 순간 태준은 자신을 붙잡으려던 헌병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회전시키며 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헌병이 비명도 못 지르고 고꾸라졌습니다. 동시에 좌우에서 지원하려던 다른 헌병들을 향해 둘째 태성과 셋째 태진이 폭풍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태성은 달려드는 헌병의 총구를 손바닥으로 쳐올리며 명치를 가격했고 태진은 유연한 몸놀림으로 상대의 등 뒤를 잡아 단숨에 바닥에 맺혔습니다. 특전사에서도 전설로 불리는 삼형제의 무술은 일반 병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살상 무술의 정수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병소 습격이다. 비상, 비상. 위병소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근무자가 급히 비상벨을 누르려 했지만 태진이 던진 전술 나이프가 벨 바로 옆에 전선을 정확히 끊어버렸습니다. 태진은 그대로 창문을 깨고 안으로 뛰어들어 근무자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누나 구할 때까지만 잠들어 있어라. 단 1분. 위병소를 지키던 5명의 헌병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삼형제는 그들에게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몇 시간 동안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태준은 위병소 차단기 조작반을 손으로 부수듯 잡아당겨 길을 열었습니다. 연병장 저 멀리서 비상 상황을 감지한 5분 대기조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태성아, 태진아.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이다. 별관까지 최단거리로 돌파한다. 삼형제를 태운 SUV는 굉음을 내며 부대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단 3대의 전차와도 같았습니다. 위병소를 통과한 지 불과 60초 만에 대한민국 육군의 철옹성 같던 정문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부대 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삼형제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지은 씨의 안전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로막는 그 어떤 장벽도 무력으로 부수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별관을 향해 질주하는 차량 안에서 태준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이를 갈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지은아. 오빠들이 다 죽여버릴 테니까. 별관 뒷방의 공기는 박중령의 비열한 웃음과 김대위, 최소위의 음탕한 시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중령은 지은 씨의 옷자락을 쥔 채 승리에 도취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냘픈 민간인 여자가 자신들의 권력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눈물로 호소하는 것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단순히 특전사 삼형제의 동생이 아니라 그 형제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실력을 갖춘 전설적인 특전사 무술교관 출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여기서 나갈 방법은 없어.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웃어야지. 박중령이 짐승 같은 숨결을 내뱉으며 지은 씨의 얼굴 가까이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지은 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공포에 떨던 소녀의 눈망울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타겟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포식자의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지은 씨는 박중령이 방심하여 자신의 팔을 붙잡고 있던 힘을 늦춘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뒤로 묶여있던 손목의 관절을 유연하게 비틀어 김대위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어지는 동작은 전광석화와 같았습니다. 지은 씨는 앉은 채로 몸을 낮게 회전시키며 박중령의 급소를 향해 강력한 팔꿈치 공격을 날렸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중령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이 인연이 미쳤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최소희가 지은 씨를 덮치려 했지만 지은 씨는 이미 소파를 짚고 허공으로 몸을 날린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다리는 마치 강철 채찍처럼 휘어지며 최소희의 턱 밑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최소희는 눈을 희번떡거리며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뭐야? 너 정체가 뭐야? 김대위가 당황하며 허리춤의 권총집에 손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움직임은 그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지은 씨는 바닥을 구르며 김대위의 하체를 걷어차 중심을 무너뜨린 뒤 그의 팔을 낚아채 정교한 관절기 기술인 안발을 걸어버렸습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울렸습니다. 으악! 살려줘! 내 팔! 김대위의 처절한 비명이 방음벽에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방안의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바닥에 뒹굴며 고통스러워하는 김대위와 최소희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지은 씨는 흐트러진 원피스 자락을 단정하게 여몄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맺힌 핏자국이 오히려 서늘한 카리스마를 더해주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우리 오빠들이 오기 전에 멈추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 당신들이 내뱉은 추잡한 범죄 사실들, 그리고 지금 내 몸에 남긴 상처들, 전부 다 기록됐어. 지은 씨는 김대위의 허리에서 수갑을 빼앗아 그의 한쪽 손목과 최소희의 한쪽 손목을 철제 책상 다리에 함께 채워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꼼짝없이 방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박중령은 급소를 맞고 바닥을 기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단순히 예쁜 여자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인간 병기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너 전역한 여군이었어. 특전사 무술교관. 박중령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은 씨는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박중령이 마시던 양주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유리 파편이 튀며 박중령의 얼굴에 작은 생채기를 냈습니다. 그래. 오빠들만큼은 아니어도 당신 같은 양아치 하나쯤은 눈 감고도 처리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당신이 동생 민수에게 저지른 짓, 그리고 이 부대에서 벌인 그 더러운 짓들. 오빠들이 도착하면 하나하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지은 씨는 당당하게 박중령의 권총을 회수해 탄창을 분리하고 약실을 비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집행자의 자세로 오빠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별관 밖에서는 삼형제가 몰고 온 SUV의 굉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늑대의 소굴에 갇힌 것은 지은 씨가 아니라 권력에 취해 세상을 우습게 보던 박중령 일당이었습니다. 위병소가 돌파되었다는 급보와 함께 사단 전체에 날카로운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완전 군장을 갖춘 5분 대기조 대원들이 장갑차와 두돈반 트럭에 올라타 별관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별관 정문 앞에 멈춰 선 검은색 SUV에서 내린 삼형제의 모습은 출동한 병사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지. 모두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라. 거부시 사격하겠다. 출동한 소대장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수십 명의 병사가 총구를 겨누며 삼형제를 포위했습니다. 철컥거리는 노리쇠 후퇴 전진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고 일촉즉발의 살벌한 대치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대장을 향해 묵직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사단본부 소속인가? 자네 상관인 박중령이 지금 별관 안에서 민간인을 납치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그 피해자를 구출하러 온 가족이자 국가의 부름을 받은 특수요원들이다. 태준의 목소리는 확성기 소리보다 더 크고 단호하게 병사들의 귀에 박혔습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신분증 대신 현역 시절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예 훈장 케이스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경외심을 가질 법한 금빛 문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 강태준이다. 3년 전 이 사단이 침투작전에서 전멸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들어가 자네들 선배들을 구해낸 게 바로 나다. 지금 총구를 겨누고 있는 자네들 중 내가 가르친 무술 교본을 보지 않은 자가 있는가? 태준의 선언에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삼형제는 총도 들지 않았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기세는 수십 자루의 소총보다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둘째 태성과 셋째 태진 역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을 포위한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췄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는 적이 아니며 오직 정의를 위해 왔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대장이 당황하며 다시 한번 발포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병사들의 손가락은 방아쇠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세 남자가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토록 우러러보던 진정한 군인의 표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동생을 구하러 왔다. 자네들이 지켜야 할 국민이 지금 저 안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 군인의 총구가 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태준의 차분하지만 서슬 퍼런 일침에 가장 앞에 서 있던 일병의 총구가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옆에 있던 병사들도 하나둘 소총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대장이 악을 쓰며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병사들의 마음속에서는 박중령의 비열한 소문과 삼형제의 당당한 카리스마가 교차하며 진실에 추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길을 열어라. 이건 자네들의 싸움이 아니다. 박중령, 그 쓰레기를 단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태준의 한마디에 병사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내주었습니다. 수십 명의 무장 병사들이 포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형제는 단 한 방의 총성도 없이 오직 기세만으로 부대의 심장부인 별관으로 입성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헌병대 차량들도 이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 감히 접근하지 못한 채 거리를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별관 로비에 들어선 삼형제는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자신들이 지켜야 할 국민을 구하러 가는 전설의 영웅들을 바라보는 병사들의 경외 어린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장벽은 박중령이 잠가놓은 그 추악한 방 문뿐이었습니다. 삼형제는 복도를 울리는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동생의 비명이 들려왔던 그 방을 향해 마지막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울리는 묵직한 발소리가 지은 씨가 갇힌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박중령의 비굴한 변명과 수갑에 채여 헐떡이는 김대위의 신음이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첫째 태준이 문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 문 너머에서 지은 씨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왔어.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태준의 군화가 육중한 철문을 강타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문틀이 통째로 뜯겨나가며 먼지 구름이 일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이닥친 삼형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엉망이 된 방 안과 입술에 피가 맺힌 채 서 있는 지은 씨, 그리고 구석에서 사르르 떨고 있는 박중령이었습니다. 어떤 새끼냐? 태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낮았지만 그 안에는 끓는 용암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둘째 태성과 셋째 태진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대위와 최소위를 짐짝처럼 구석으로 걷어찼습니다. 박중령은 태준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자신의 명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러지 마. 나 대대장이야. 너희들 지금 항명의 상관 폭행.
박중령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준의 손이 그의 덜미를 낚아챘습니다. 태준은 박중령을 벽으로 밀어붙인 뒤 그의 가슴팍에 달린 화려한 약기장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뜯어냈습니다. 툭 투둑하며 훈장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 놈은 군인도 아니다. 계급장 뒤에 숨어서 내 동생을 건드려. 내가 가진 그 알량한 권력이 내 목숨을 구해줄 것 같나. 태준의 주먹이 박중령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억하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박중령이 바닥을 뒹굴자 태성과 태진이 달려들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타격 기술로 박중령의 급소만을 골라 응징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지는 않되 평생 그 고통을 뼈에 새기게 만들겠다는 특전사식 참교육이었습니다. 이건 내 동생 때린 거다. 이건 민수 영창 보낸 거다. 그리고 이건 내가 짓밟은 이 부대의 명예값이다. 박중령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복도에 서 있던 병사 중 누구도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박중령의 비명이 들릴 때마다 속이 시원하다는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사이 지은 씨는 책상 위에 놓인 박중령의 개인 노트북과 비밀 서류철들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워치에 기록된 실시간 녹취 파일과 박중령이 스스로 내뱉었던 범죄 자백 영상들을 태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빠, 여기다 있어. 이 쓰레기가 그동안 저지른 횡령, 성범죄, 인사비리 증거들. 이미 상부 서버로 전송 완료했어. 지은 씨의 말에 태준은 피투성이가 된 박중령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박중령은 부어오른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짓밟은 수많은 병사와 면회객들도 그렇게 빌었겠지. 너 같은 놈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태준은 박중령의 제복 상의를 거칠게 찢어버리고 그의 허리춤에서 권총 벨트를 풀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가 확보한 외장 하드와 서류 뭉치를 태진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 증거들이면 저놈은 물론이고 뒤를 봐주던 윗선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엮일 거다. 방 안은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삼형제는 지은 씨를 가운데 세우고 호위하듯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정렬해 있던 병사들은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것은 계급에 대한 경례가 아니라 진정한 군인 정신과 가족을 지켜낸 영웅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은 사단 본부 앞 연병장에 대기 중인 사단장과 기무사 요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삼형제의 손에는 박중령 일당을 영원히 매장할 완벽한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피해 복수는 끝났고 이제 법과 정의의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별관 건물 밖 연병장은 이제 침묵에 잠겼습니다. 부서진 문을 뒤로하고 삼형제와 지은 씨가 밖으로 나오자 그 앞에는 기무사 요원들과 함께 굳은 표정의 사단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의 주변에는 헌병대 수사관들이 박중령 일당을 압송하기 위해 수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채 태성과 태진의 손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사단장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박중령의 계급장과 찢어진 제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태준 앞에 다가가 정중하게 멈춰 섰습니다. 강태준 상사, 그리고 지은 씨. 먼저 우리 부대에서 이런 추악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사단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은 씨가 확보한 증거물들은 이미 기무사에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박중령과 그 일당은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며 즉시 구속 수사될 것입니다. 사단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기무사 요원들이 박중령과 김대위, 최소위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권력이라는 성벽 뒤에 숨어 타인의 인생을 장난감처럼 다루던 그들은 이제 비참한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연병장을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마다 병사들의 차가운 시선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민수 이병에 대한 조치도 즉시 취했습니다. 모든 징계 기록은 삭제되었고 정당방위와 부조리 고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특별 휴가를 명했습니다. 연병장 저편에서 영창을 막 벗어난 민수가 누나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엉망이 된 누나의 얼굴을 본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 씨는 그런 동생을 꼭 껴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오빠들 왔잖아. 삼형제는 울고 있는 막내 동생과 대견한 누나를 보며 비로소 살기 어린 눈빛을 거두고 부드러운 형들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주는 민수의 어깨를 툭 치며 듬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고생했다. 너도 우리 집안 사람답게 끝까지 잘 버텨줬어. 이제 푹 쉬어라. 사단 입구까지 배웅 나온 병사들은 삼형제와 지은 씨가 차에 오를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부대 내에 썩은 고름을 도려내준 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검은색 SUV는 다시 묵직한 엔진음을 내며 부대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침에 들어올 때는 고립무원의 위기였지만 나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찬란한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은 씨는 창밖으로 흐르는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권력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한 방패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삼형제와 민수, 그리고 지은.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방패였고 그 사랑과 정의가 모여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높은 계급장과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해도 진실과 정의 앞에서는 한낱 종이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용기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지은 씨와 삼형제가 보여준 용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의는 때로 느리게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